자, 이번에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 나온 바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된 판결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비상계엄 재판 여러 군데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이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징역 2년에 벌금 2,390만 원, 그러니까 네. 추징금 2,39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자 유죄 판결이 일단 나왔습니다. 네. 유죄 판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특검이 기소한 첫 유죄 선고 네.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특검이 기소를 했을 때 어떠한 뭐 내란 혐의의 동조다 뭐 이렇게 기소한 건 아니고 두 가지 법률입니다. 예.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하나는 알선 수재 위반. 예. 알선 수재 위반은 본인이 2018년에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했단 말이죠. 예, 성추행 사건으로 네, 전역했죠. 성추행 사건으로 전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후배 군인으로부터 네. 승진을 보장한다는 인사청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2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하고 상품권 등을 막 받아가지고 예. 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이걸 왜 특검에서 기소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특검이 거기에 관련 조항의 제 16호에 보면 관련된 모든 인지사항을 우리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되어 별건 있거든요. 수사 가능하게 만들어놨죠. 네. 예.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으면서 이 그 노상원에 대한 그 알선 수재 혐의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또 기소를 한 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보안사 요원들에 예. 대해서 명단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요. 명단을 받아봤는데 그 받아본 이유가 특검이 바라보기에는 계엄 합동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단을 별도로 꾸리기 위해서 예. 이 명단을 받은 거다라는 게 특검의 기소 이유였고, 예. 법원에서는 그 이러한 부분이 일부는 인정된 겁니다. 이것이 뭐 계엄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받아봤다라고 인정된 게 아니라 판사님이 얘기한 거는 오늘 이제 판시를 하면서 굉장히 엄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특검이 기소한 첫 번째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서두를 품고 나서 하는 그래요?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이러한 알선 수재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이라는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하면 사실 저렇게 2년 정도의 징역에 안 나오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저기에 양형 이유를 판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다행스럽게도 이 명단이 노상원 피고인한테만 갔지 그게 외부로 유출되던가 예. 이게 이용되던가 이게 어디 군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어허. 보안사 명단, 보안 요원 명단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나간 경우가 없다. 그러면 또한 개인 정보를 내가 받기만 하고 그걸 이용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징역형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비상계엄 선포라고 연결되는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판사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러한 그 지금 선고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판결문이 아마 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예. 판결문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언론 제공용 판결문을 돌아다닐 건데 이름 지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판결문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왜 저 명단이 그 계엄 선포라는 그러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판사님이 판단했는지 거기에는 정확히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알선 수재는 뭐 누가 봐도 잘못하는 얘기죠. 알선 수재는 본인 민간인인데 뭐 현역 군인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민간인의 지위에서 군 인사권자랑 개인적인 그 관계가 있다 그래서 후배 군사들한테 인사에 관여하려고 했다. 네. 저거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합쳐서 징역 2년 나온 그 거 합쳐서 아니에요? 2년이에요. 합쳐서 2년.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양쪽 진영에서 양쪽 진영이라고 하면 또 그 뭐 보수 측과 그 진보 측 진영에서 다 지금 이 판결문을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예. 지금 그 보수 측에서 보기에는 아니 저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이 그 인과관계가 비상계엄하고 그 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연결이, 나는 예. 그리고 나서 저 알선 수재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좀 약간 벙찐 게 민주당 측이죠. 벙찐 게 첫 선고인데
첫 선고인데 좀 속칭 약간 짜치는 선고가 나온 거죠. 뭐냐면 비상계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빠바방 터뜨려야 되는데 개인 비리 알선 수재 2천만 원 받은 거와 저 명단 받아가지고 어디 이용도 안 한 명단을 받은 거 가지고 그 징역 2년이 나온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창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정무적인 주장에 비해서는 형량이 조금 나온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또 그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아니, 특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최종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모든 게 노상원의 수첩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짜 노상원이 모든 걸 시작한 그 근원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징역 2년이에요? 네. 노상원은 오히려 플리바게닝을 주장하고 있고요. 아니 오늘 그 특검이 흔히 말하는 내란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오늘 9장이 나왔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꼴랑 9장. 네, 9장인데 내용이 왜 없자 그러냐면 우리 특검은 몇 명이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팀을 어떻게 나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사는 앞에 한 서너 장 됩니다. 검사는 몇 명, 수사관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증거가 하나도 없이 내용을 써놓은 게 우리가 특검이 보기에는 2022년 11월부터 이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그 증거는요? 왜요? 어디요? 그런 걸 설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몇 월 경우에도 정말 이 민주당 애들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신입사원들끼리 부장 좀 잘못했다 얘기도 하고 부장들도 뭐 신입사원 얘는 좀 일을 잘 못하니까 잘라야겠어 이런 얘기 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약간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상 속상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조사 다 해놓고 몇백 명 조사해놓고 그 진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한 2년 전부터 혹은 1년 전부터 논의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런 거예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논의를 했대요. 이게 논리가 왜 안 맞냐면 총선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계엄이라는 걸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어도 계엄을 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전시 기타 이해 준하는 사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특검이 약간 오늘 보도자료 발표가 사실 특검 보도자료가 그 온라인에 딱 떴을 때 딱 클릭을 했을 때 와 한 150페이지 되나 이거 언제 다 보지 이랬는데 9장이야 9장.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그냥 쓱 왔어요. 앞에 쓸데없는 게 있고. 앞에 있는 한 4장은 또 떼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노상원 재판에 나온 것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원의 수첩이 증거라는 건데 노상원은 그 롯데리아에서 회의하면서 막 이것저것 끄적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고 법원에 나가가지고 법정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드라마 보다가 순간적으로 적은 거다. 상관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내용 아니다. 딱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 시간적 장소적 공모 관계도 없고 명확히 특검은 뭐 영상 기록이나 녹취 기록이나 계좌 기록이나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밀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 그러면 특검이 뭐 여러 가지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나 한덕수 영장실질심사 기사를 보면 뭐 몇백 300쪽 했다는데요. 뭐 PPT 뭐 80장 했다는데요. 다 언론 기사 갖다 붙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 보십시오. 일반 이적, 군기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 뭐 방해, 군기 누설 굉장히 다 중요한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논리 구조가 맞는 거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상원 씨가 했던 말이 특검이 폴리바게닝으로 거래를 해왔다. 나한테 다 불라 그러면 그런 얘기했어요. 다 불라 그러면 형량을 좀 낮춰주겠다. 구형을 낮춰주겠다. 죄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노상원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여인영 방첩사령관 지금 증인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가면서 정말 참된 군인의 정신을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상관의 복종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부하 직원들이 우리 또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방첩사령대가 이거로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거를 난 정말 그게 가장 슬프다라는 거고 이러한 그날 당일에 얼마나 긴박했는지 설명을 하면서 그 당일에 어떠한 문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없다. 수사를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 문서로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럼 판사님 증거가 뭘까요? 증거는 내 부하 직원들이 행동한 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하 직원들은 명령에 복종하니까요. 저도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참된 군인은 6월 달에 기소했다가 11월 달에 일반 이적죄라는 굉장히 중한 범죄로 또 기소했어요. 일반 이적이 뭐냐? 북한을 외환죄 비슷한 거거든요. 그 적군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이런 것인데 저렇게 참된 군인들은 저렇게 했고 그 노상원 씨가 얘기했던 나는 형량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하는 게 이게 특검이 얼마나 좀 짜치는 특검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지금 100억 원을 쓴 특검의 결과 보고서가 정말 허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가 사실 이 통일교와 관련된 얘기인데 특히나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통일교에서 접촉했던 인물들 쭉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특검에서 자료를 다 안 줬다는 온갖 얘기는 다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통일교가 이종석 국정원장을 접촉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을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이 파헤쳐질 것이다. 대북 송금 의혹이 딸려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이거부터 좀 살펴보죠. 통일교가 그 접촉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옆에 나오는 것처럼 김현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모두 다 통일부 장관을 다 공통적으로 네. 접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통일부 장관들을 로비를 했던 이유는 네. 뭘까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그 어떠한 전 세계 통일이라는 그 교리 아래에서 그 중에 하나의 바로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을 본인들의 교리로 하나 삼고 있는데 통일교 문선명 그 교주가 사망했을 때도 그 장례식에 그 김일성 조문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통일교는 그 북한하고 뭔가 교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교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에요. 통일부 장관이 허락을 해주는 거군요. 네, 허락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민간인들은 북한하고 왕래를 하던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던 뭐 지원을 하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을 왔다 갔다 거린 그 개성공단 관련된 사람도 그렇고 통일교 관련된 사람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 그 최 장관도 그 북한을 뭐 열 몇 번 왔다 갔다 거렸다는 걸로 인사청문회 때 논의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면 북한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통일부 장관의 도장을 찍히면 국가보안법에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가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한테 접촉을 한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전재수한테 4천만 원 준 게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일 해저 터널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데 전재수 장관도 항변하는 게 나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반대하니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 찬성하는 사람한테 로비 안 합니다. 그 로비를 하는 이유가 한일 해저 터널을 뚫으면 북한이 막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부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거기에 대한 교리로 우리가 통일교에 가입표를 해가지고 통일교에게 교리를 믿으면 일본이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뚫고 근데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북한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통일교 뭐 그 관련 단체만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시베리아로 넘어갈 수 있게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조명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에서 부산까지 연결하고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북한 땅 건너서 시베리아 만주까지 쭉 올라가는 그 모든 루트가 되는 게 통일교의 구상이었군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가장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하늘 해저타운을 연결하면 그게 그 어떠한 그 교통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통신하고 가장 중요한 게 가스입니다. 가스. 일본도 가스가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석유 수입하는 것처럼 가스인데 러시아 송유관, 러시아 가스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가스관에 대해서 북한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가스관만 좀 깔자라는 거로 해서 통일교가 또 어떤 사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래쪽으로는 전재수 장관한테 로비를 하고 위쪽으로는 통일부 장관한테 로비를 한 정황이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관련자들을 지금 특검이 기소를 안 하고 있고 그게 일단 후술할 통일부 장관들과 이종석과 연결된 게 결국 이재명, 이화영 쌍방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자 채널 고정 딱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혹시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눌러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역대 통일부 장관 중에서도 이 3명 중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통일교 압수수색 사태 뭐 이런 통일교 사태가 게이트가 빵 터지니까 바로 이종석 지금 현 국정원장을 찾아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큼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종석 국정원장이요 사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그 시절부터 대북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의 멘토 역할을 쭉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7년에 성남시의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이재명이고요. 부위원장을 이종석이 그 당시에 맡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어떤 대북 송금 또는 이재명이 북한과 어떤 접촉하는 그 모든 과정에 네. 이종석 지금 현 국정원장 또 전 통일부 장관이 아주 깊숙하게 개입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혹이 네.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종석은 북한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옹호론자의 최고봉인 사람입니다. 어허. 뭐냐면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김일성 가짜설이 있고요. 예. 김일성 왜소설이 있습니다. 했지만 별거 한 거 없다. 그리고 김일성 인정론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항일운동 열심히 했고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민족 지도자가 돼야 된다. 예. 이 논리인데 저 이종석이 이 김일성 인정론으로 논문을 쓰고 김일성 인정론으로 그 추종을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 갈 때 수행원으로 갔다 온 그런 사람이에요. 어허. 그러다 결국 통일부 장관까지 됐죠.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통일부 장관하고 장관을 했던 사람이 10년 있다가 기초단체인 성남시에 부위원장으로 갑니다. 예. 이게 좀 희한한 구조가 뭐냐면 어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저도 춘천시에서 왔지만 기초단체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부 장관이 승인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몇 개 생기는 데도 있지만 혹은 예. 뭐 도 차원에서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있지만 이재명이 성남시 재선이 되고 나서 2016년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만듭니다. 네. 그 위원회를 만들고 본인이 위원장이에요. 네. 그리고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는데 위원들 막 선임해 놓고 부위원장으로 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호선을 합니다. 네. 이게 정말 특이한 구조가 한 나라의 장관을 했던 사람이 기초단체에 가서 조그만 위원회에 한 10명 남짓 되는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한다? 이거는 거꾸로 가도 너무나 거꾸로 간 그러한 처사기 때문에 저 때도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어요. 예. 이제 이거를 이화영과 쌍방울하고 연결해봐서 몇 가지 의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쌍방울이 북한을 혼자 뚫었다? 이게 이제 이제까지 항상 궁금증이었어요. 예. 쌍방울은 북한을 어떻게 뚫은 거야? 라고 궁금증이었는데, 아니, 통일교 연결돼 있고, 통일부 장관들한테 로비했다고 하고, 통일교가, 그리고 이종석이 통일부 장관인데, 이재명 저 시절에 부위원장도 맡고, 아니, 쌍방울이 혼자 뚫은 게 아니었겠네. 어허. 라고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네. 지금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집행자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어요. 뭐냐 하면 이화영이 손입니다. 손으로 다 한 거예요. 돈을 다 보내요. 그리고 쌍방울을 돈을 투입했잖아요. 네. 쌍방울은 혈액입니다. 혈액이 돌아요. 근데 그 사건에 뇌가 없어요. 어허. 머리가 없어요. 전체 사업을 갖다가 설계한 사람이 대북송금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설계자가 없다. 저는 그 심장은 이재명이라 보거든요. 심장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막 심장 뛰면서 혈액 공급하고 이화영이 막 집행하고 한 건데 돈을 보내라 북한으로 근데 한 건데 계획한 게 누구냐?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없어요. 설계한 사람이 바로 이종석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이종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장이잖아요. 예. 모든 정보를 다 지금 들켜주고 있죠. 옛날에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무슨 시 부위원장으로 갔다가 지금 장관을 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온다? 이게 지금 뭐냐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어디 무슨 범죄 보호자 피해 무슨 위원회로 갔다가 검찰총장으로 오는 아주 희한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종석이 여기에 우연히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북송금이 하나의 뭐 정치적인 그 종착지가 아니라 뭔가 긴 양상의 그 정치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이 사진도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게 2019년에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서 경기도에다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종석을 갖다 위원장을 맡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화영 부시장이 저렇게 같이 이제 사진을 찍는 저런 모습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이화영은 손과 발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 돈은 쌍방울이 마련한 거고 네. 이종석이 모든 거를 계획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 다행히도 저 2019년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회의록이 남아 있어서 이종석이 저 회의록에서 뭐라 얘기했는지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종석이 이화영 재판에 나와서는 예. 저 회의록에 적혔던 얘기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어허. 자, 무슨 말이냐면 이종석이 이화영 재판에 와서 네. 경기 부지사는 남북 사업하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고 예. 힘도 없다. 어허. 이화영은 쌍방울 대북 사업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화영을 구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네요. 예, 이화영은 관련이 없다. 이거 쌍방울이 단독으로 한 거다. 쌍방울이 그냥 단독으로 돈을 갖다 준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남북정책 그 협의회에서는 무슨 말을 예. 하냐면 매년 얘기했어요. 매 회의 때마다 이화영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면 이화영 부지사가 곧장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하자고 주장할 테니까 훨씬 더 투사력이 강한 지금 남북 경제 협력 정책을 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그거를 이화영이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이 적기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어허. 뭐라 얘기했냐면 저 당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때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정부가 정신이 없을 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그 남북 투자 사업, 남북 경협 사업을 잘 만들어내면 그게 더 영향력이 클 거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냐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중앙정부 앞에서 오히려 경기도라도 없었으면 남북 관계가 어디로 갔을까? 이 남북 관계가 다 끊어져도 마지막까지 북한과 대화한 사람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다. 남북 관계의 기관차가 이화영이다. 이러면서 뭐 이화영이 다 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저렇게 말했던 사람이 정작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네. 이화영 아무것도 몰라요. 안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다행히도 저 그 회의록이 남겨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언론으로도 보고 국회에서 자료로도 보는 건데 네네. 결국 이화영을 치켜 세우면서 그 설계자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종석이 다독이면서 설계자 역할을 한 거라고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예. 그러면요. 지금 보시면 방금 그 화면도 이종석과 이화영이 저렇게 평화정책 자문회의 출범식 할 때 네. 그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종석을 갖다 집중적으로 이번 뭐 통일교에서 로비한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네. 시작을 해서 특검이 마냥 만들어져 가지고 네. 이종석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다 보면은 네. 이종석의 과거 어떤 행적들이 이제 하나하나 네. 드러나고 통일교를 도와서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뭐 그런 의혹들이 만약 네. 드러나게 된다면 네. 바로 그냥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연결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북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지 네. 그 모든 과정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일단은 가장 아쉬운 게 윤영호 본부장이 예. 12월 10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는 16명의 명단을 다 말할 것처럼 얘기했어요. 예, 그랬었죠.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게 전재수 그리고 정동영 정도 아닙니까? 예. 그 윤영호 본부장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국정원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수석들 뭐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국정원장도 장관급 예우를 받아요. 예. 현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특검이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통일교가 정치권과 결탁을 하기 위한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한 거구나. 한일 해저타운 혹은 남북 그 대북 송금 이 목적성을 갖고 한 거구나. 뭐 가스관이든 뭐든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정치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돈을 주면 그거는 정치 자금입니다. 정치 자금은 공소시효가 이제 그 전재수는 좀 있으면 끝나요. 다음 주면 끝날 거예요. 예. 12월이면 끝나죠. 네, 다음 주 끝나는데 그 목적성을 가지고 돈을 주잖아요. 해저 터널이든 무슨 남북 무슨 관계든 그러면 이게 뇌물수수죄로 전환이 되면서 그 공소시효가 몇 년 더 늘어납니다. 5년 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특검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걸 홀라당 덮고 정말 궁금한 게 윤영호 그 본부장이 12월 10일 재판에서 결국 아무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무 이름도 얘기 안 아무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마치 다 얘기할 것처럼 다 얘기하고 나서는 아무 일도 얘기 안 했는데 그 2박 3일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너무나 좀 궁금한 실정이고요. 물론 지금 다 밝혀진 거는 전재수가 통일교 홈페이지에서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민들이 통일교 홈페이지를 보면 전재수가 한학사 총재 자서전 들고 있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특검의 수사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네티즌들이 지금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 정동영 그 전재수 장관은 그 사퇴를 했는데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건 특검이 국수본에 넘겼다. 우리는 뭐 그렇게 일단락을 했는데 국수본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 단순히 통일교가 정치적 친분을 쌓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떠한 쌍방울 대북송금 또 이화영 이게 어떠한 성남시 또 경기도까지 분파가 다 연결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야 이종석 이 국정원장을 잘 좀 조사를 하면 진짜 네. 생각보다 좀 큰 고구마 줄거리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을까. 그 약간 고구마 줄기의 중반은 대통령이 그 인천공항공사 얘기할 때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진 아마 기사 준비됐을 텐데 예. 달러를 책갈피에 끼우면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저 질문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도 못 알아들었고 그 인천공항에서 그 세관 그 시스템 업무를 하는 30년 된 직원도 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을 하면 달러 뭉태기를 책갈피에 끼우는 거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달러 뭉태기를 책갈피에 끼우면 다 스캔이 됩니다. 저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한 장 한 장을 책갈피에 끼면 되는 거 아니냐. 저거는 저도 관세 사건을 제가 뭐 완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런 방식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달러짜리를 그냥 10장을 나눠서 책사에 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1000달러거든요. 100달러짜리를 그냥 50장 끼우면 돼. 그럼 5000달러예요. 저런 식으로 저거는 그러니까 이학재 그 공사 사장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건 발견 못하죠. 못하는데 그리고 그 관세청 그 세관 직원들도 관련된 직원분들도 아니 이거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몰랐는데? 라고 했는데 이화영 재판 판결문 기록을 보니까 이화영 재판 기록에서 대북송금을 저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쌍방울이. 쌍방울이 외화를 들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을 하는데 한국에서 달러화를 시켜가지고 그 달러를 100달러짜리를 책에 있으면 서서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책 사이에 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범인들만 알고 있는 수법이죠. 범인들만. 예. 관련된 범인들만 해본 자만이 아는 거죠. 저희가 그 형사 변호사들이 사건 하다 보면 진짜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봤어요? 그러면 해본 거 봤어요. 내가 해봤으니까 알죠. 이렇게 진술하는데 저거 범인들만 아는 거죠. 저걸 일반 국민들이 근데 이런 정보를 네. 과연 이재명이 외화를 저런 식으로 해서 반출해본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그러면 이재명한테 가르쳐줬냐 이거죠. 그렇죠. 설계를 누가 했을까. 그 설계를 사실 우리 대북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부터 올라갑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무슨 통치행위라 그래서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고 관련자들은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김대중 정부 때 대북송금부터 뭐 그건 국가적 송금이니까 아마 뭐 세관 통과 안 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대북송금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확립되면서 뭔가 범죄자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외화 반출을 저렇게 하면 이게 통한다라는 거를 대통령에게 누군가를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려줬던가 그렇겠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던 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애들 동화책을 왕창 보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동화책 그걸 누가 뭐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겉면에 있는 동화책 몇 권이냐 멀쩡히 놓고 그 속에 있는 거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100달러짜리 지폐들 쫙 꽂으면은 뭐 몇백 장 그냥 바로 꽂아가지고 그냥 보내고 그게 몇천 장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뭐 한 10만 불, 20만 불 보내는 거 뭐 일도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게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빨리 재개를 해야 됩니다. 대북송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었다. 그럼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 검사 측이 대통령이 방금 발언한 거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범죄 수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대북송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뭐 피고인 신문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툭
던지고 고생은 대통령실 그 행정관 비서관들이 변명하느라 고생하고 뭐 환단고기도 다 똑같은 건데 그러한 문제로 지금 다 국정이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수증 이착률설 뭐 혹은 호텔 경제학, 환단고기, 기축통화론 또 달러 사이에 책 넣어서 나간다 이런 문제가 대통령이 국민들 생중계를 해놓고 본인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서 사고치고 본인은 사고치고 해결은 아래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고 지금 이렇게 국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그 저거 하나라도 물러보려면 재판 재개라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재명 얼굴 보는 걸 되게 징그러워하시고 그냥 힘들어하시는데 네. 이재명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터져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약점을 다 노출해버린 것 같아. 네. 자, 나는 환난고기를 믿는 환빠입니다. 증명해버리고 나는 북한에다 돈 보낼 때 이렇게 사이에다 이렇게 돈 넣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막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본인 경제 지식에 대해서도 저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말 국정 운영 차라리 저렇게 뭐 국민과의 대화나 혹은 그 공공기관 기관장들하고 대화를 할 때 질문지를 미리 주세요. 질문지를 미리 주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환단고기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보고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거 내용은 제가 한번 봤는데 뭐 저도 뭐 어떻게 다 읽어볼 일도 없고 그냥 대충 보니까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고조선 이전 시절이면은 여러분 청동기보다도 몇천 년 전에면은 석기 시대잖아요. 석기 시대에 시베리아 벌판을 어떻게 사람이 건너가지고 지금 로마부터 해서 저쪽 그 유럽 땅까지 전부 다 그런 문명을 만들었다는 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무슨 자료가 있느냐고요. 이러면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게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빠져 있는 거라고 증명이 됐으면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역사교과 편찬위원회나 그럼 또 시험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역사 교과서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대통령이 이제 뭐 한국우주연구원도 갈 거고 과학기술정통부도 갈 건데 그렇게 과기부 가면 뭐 지구 평평설까지 얘기해도 이제는 웃어 넘기는 세상이 온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말해도 웃어 넘기는 그러한 세상이 와서 너무나 대한민국의 2026년이 좀 걱정되는 그러한 바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재명을 좀 자꾸 무대에 좀 세워야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좀 깨달아가면서 혹시 내가 저런 사람한테 표를 줬어. 내 손가락 하면서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실제로 약간 개딸들 커뮤니티랑 진보적 민주당 커뮤니티에서 호텔 경제학 얘기 나왔을 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호텔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 마라고 했다가 지금 환단고기가 와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그러한 뭐 설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괴로우시겠지만 이재명을 계속 여러분 그 화면에 좀 노출시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의 환단고기 얘기도 했고요. 이재명의 대북송수법 그리고 이재명에게 이렇게 북한과 통할 수 있다는 방법을 코칭해 준 건 결국 이종석이 아니니까 이종석을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또 해보고 그리고 그 앞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적인 일탈을 갖다가 이거를 내란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나온 이 첫 번째 판결에 대한 그런 분석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강대규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